북의 시인. 어떤 의미에서 기자는 동시대의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역사가는 지난 시대의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가까운 사건을 다루는 기자든 먼 사건을 다루는 역사가든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상식이다. 1962년 중앙공론이란 일본 잡지에 북의 시인이란 소설이 연재되고 있었다. 이 작품을 쓴 마스모토 세이치오는 당시 일본 개인 세금 납부 1위의 인기 작가였다. 그런 만큼 그가 쓴 작품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곤 했다. 같은 해 5월 한국을 방문한 히라바야시 다이코란 여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글쎄요, 그런 작가는 사고라는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쓰고 있는데 몇 사람의 비서를 채용해서 자료를 모아오게 해가지고는 그 자료를 가지고 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스모토 세이초오 같은 작가는 상당히 반미인데요. 그 이유가 자기 비서 중에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모토라 하면 인간이 아니라 타이프라이터입니다. 이를 전해 들은 마스모토는 사무 처리를 하는 도움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사실에 반하여 문단 경력이 오래된 선배가 외국에서 익명란에나 있을 법한 발언을 하는 심경을 모르겠다. 하고 히라바야시를 반격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논쟁은 공방을 거듭하다가 그 후 산케이 신문 문예춘추로 옮겨지면서 마스모토가 고용한 공산주의 비서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해방전 경성일보 기자를 하다가 일본에 건너간 김달수 씨와 문예춘추의 오오타케 기자가 지목되었지만 실은 마스모토 자신이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던 사회파 작가이기도 했다. 북의 시인의 주인공은 조선의 천재 시인 이마다. 그 줄거리는 해방 후 결핵이 심해진 이마가 미군정으로부터 약을 타먹다가 해방전 총독부 경찰에 전향서를 썼던 약점 때문에 미군정의 스파이 짓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1953년 미제 간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이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조선의 랭보. 1908년 서울 동숭동 동쪽의 낙산기슭에서 소 시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마는 자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행복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스스로 수레한 바 있다. 동대문 안 사립학교를 다니다 10살 때 보통학교로 편입했고 이어 보성고보로 진학했는데 당시 60명의 동기생 가운데는 시인 이상, 평론가 이현구, 시나리오 작가 김유영, 정치인 이강국, 유진산 등이 있었다. 그리고 1년 밑에는 시인 김기림, 평론가 김한태, 조중곤 등이 있었다. 그는 학창시절 하이네, 폴 베를렌느, 칼부스의 시를 읽었고 빅토르 위고, 고리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셰익스피어, 게테 등의 소설을 섭렵했다. 행복된 시절이 깨진 것은 집안이 파산한 1925년경이었다. 보성고보 5학년이던 그는 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는 교과서를 판 돈으로 당시 유행하던 도리우찌를 사쓰고 일본인 거리 혼맛지에 가서 개조 등의 일본 잡지를 사보았다. 그리고 그 잡지에서 데이빗 리카하도니, 크로포트키니니, 막스 스티르너니 하는 이름을 알게 된 후 엄청난 양의 사회과학 서적을 독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래파나 표현파에 빠져 그림 습작을 하기도 하고 다카시 신기치의 시를 읽기도 하다가 점차 감상시에서 모더니즘과 다다이즘 시를 창작하기에 이른다. 그는 시와 감상문을 투고했고 이것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시인 이상화, 소설가 윤기정, 평론가 박영희를 만나면서 카프에 가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 이기영, 송영, 김팔봉, 최서해, 김영팔, 김복진, 최승일, 박팔양, 안석영 등과 교우관계의 폭을 넓혀갔는데 이것이 1926년, 27년의 일이었다. 1928년에는 영화 유랑, 혼가 등의 주연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 젊은 날에 그는 청춘물에 등장해도 좋을 정도의 미남이었던 것이다. 이마의 성장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방대한 독서를 통해 서구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우리 문학에 맞게 한국적인 모습으로 적용한 작품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 무렵 그는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로부터 이야기시 또는 단영서사시의 형식을 배우게 되지만 나카노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과 이마에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를 비교해보면 선이 굵은 이마의 시가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마의 문학적 재능은 10대 시절에 불멸의 시작품을 남겼던 랭보를 연상시킨다.
흔히 그의 고보 동기인 이상을 천재 시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불리게 된 데는 그의 기이한 행적과 폐병으로 인한 요절이 한몫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어떤 시가 천재적인가? 기이성은 있어도 나는 그의 실험시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마의 시는 다르다. 아름다움이 있다. 기법이 무엇이든 형식이 무엇이든 사상이 무엇이든 아름다움이 있어야 예술인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좌우는 없다. 이에 그는 가장 뛰어난 시군에 속하는 우리 오빠와 화로, 네거리의 순이 등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일약 조선 문단의 대표주자로 떠오른다. 1929년 월간지 조선지광에 발표되었던 네거리의 순이라는 작품을 잠시 감상해보기로 하자. 내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 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냐? 눈바람찬 불쌍한 도시, 종로복판의 순이야. 너와 나는 지나간 꽃피는 봄에 사랑하는 한 어머니를 눈물 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 그리하여 너는 이 믿지 못할 얼굴하연 오빠를 염려하고 오빠는 가냘핀 너를 근심하는 서글프고 가난한 그날 속에서도 순이야 너는 마음을 맡길 믿음성 있는 이곳 청년을 가졌었고 내 사랑하는 동무는 청년의 연인 근로하는 여자 너를 가졌었다. 겨울날 찬눈보라가 유리창에 오는 아픈 그 시절 기계 소리에 말려 흩어지는 우리들의 참새 너희들의 콧노래와 언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청년과 너의 따뜻한 빗속 다정한 웃음으로 우리들의 청춘은 참말로 꽃다웠고 언밥이 주림보다도 쓰리게 가난한 청춘을 울리는 날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따뜻한 품속에 안아주던 것은 오직 하나 거리에서 만나 거리에서 헤어지며 골목 뒤에서 중얼대고 일터에서 충성되던 꺼질 줄 모르는 청춘의 정열 그것이었다. 비할 데 없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즐거움이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났더냐. 그러나 이 가장 귀중한 너 나의 사이에서 한 청년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찌된 일이냐? 순이야 이것은 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멀쩡한 사실이 아니냐. 보아라. 어느 누가 참말로 도적놈이냐. 이 눈물 나는 가난한 젊은 날이 가진 불쌍한 즐거움을 노리는 마음하고 그 조그만 참말로 풍선보다 엷은 숨을 안게 치려는 간지런 마음하고 말하여 보아라. 이곳에 가득 찬 고마운 젊은이들아. 순이야 누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여인아. 생각해 보아라. 오늘은 내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한 일을 보내던 그 여인 손가락으로 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 또 이거 봐라 어서. 이 사내도 내 커다란 오빠를 남은 것이라고는 때 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 오 눈보라는 트럭처럼 길거리를 휘몰아간다. 자 좋다 바로 종로내 거리가 이 아니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 내 사내를 위하여. 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을 위하여. 이것이 너와 나의 행복된 청춘이 아니냐. 근로하는 남녀의 계급투쟁 의식을 고취하는 선동시였다 할지라도 내가 주목하는 점은 고백체로 풀어낸 이 시의 내재된 서정성과 그 아름다움이다. 그의 나이 21살 때의 작품이었다. 카프의 서기장. 1929년 이만은 연극을 공부하러 동경에 건너간다. 일본 대학에 적을 두었다는 자료도 보이지만 다른 자료들은 그가 동경에서 김남천, 안막, 한재덕, 이북만, 김두영 등과 교류하면서 무산자라는 잡지를 편집했다고 전한다. 편집실은 카프의 동경 지부장인 이북만의 살림집이었다. 이만은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사회과학서의 난독에 몰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북만의 여동생으로
무산자 연극부의 히로인이었던 이규래와 부부관계를 맺는다. 1931년 귀국한 이만은 카프 확대회의에서 중앙위원에 선출되지만 곧 불어닥친 검거 선풍에 맹원 70여 명이 연행되었다. 이만은 불기소 석방된 뒤 곱상하게 생긴 이규래와 해화동에 살림을 차리고 그해 12월 딸 헤란이를 낳는다. 1932년 4월 이만은 카프 서기장이 되고 기관지 집단의 편집 책임자가 된다. 어떻게 기라성 같은 고학력의 문단 선배들을 제치고 고보 중퇴의 그가 24세의 나이에 서기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천재적인 시와 한국 근현대 비평사에서 아직까지 뛰어넘은 이가 없다고 말해질 정도로 뛰어난 그의 평론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1934년 5월 카프에 대한 제2차 검거가 단행될 때 한설야 백철 등 80여 명의 맹원이 연행되었으나 카프의 서기장인 이만은 구속을 면했다. 이에 대해 문학평론가 백철은 서기장 이마가 빠졌다는 것은 세상에 의혹을 살 만한 일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마에 폐병이 도졌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는 결핵유양소가 있는 마산으로 요양을 갔고 거기서 미모의 소설가지망생 지하련을 만난다. 당시 지하련은 일본 쇼와고녀의 동경경제전문학교까지 유학한 인텔리 여성으로 당대의 천재 시인 이마에게 반해서 결혼하게 된다. 그 무렵 이마는 첫 부인 이규래와 이혼한 상태였던 것이다. 1935년 이마는 김남천과 상의하여 카프의 해산을 결정했는데 북한 기소문에는 그가 1935년 6월 하순 경기도 경찰부 주임 사이가 시지로오와 탑골 승방에서 만나 사이가에게 임화 자신이 서명한 카프 해산 서명서를 제출하고 일제와 완전 결탁했다. 라고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무렵 지하련과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년에 30편씩 양산한 그의 평론을 읽어보면 나중에 북한 기소문이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만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협력 사이의 묘한 경계선에 머물며 적극적인 시국 협력과는 분명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노골적인 친일로 돌아선 당시의 많은 전향문인들과 차별되는 점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1936년 총독부가 조선어 말살 정책을 내놓자 조선중앙일보에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문학을 9차례나 발표하며 조선어 옹호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일제 전시체제가 가동되자 그는 지하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세상이 소란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데 너는 앓고 아이들은 가엾고 나는 고달프고 쓸쓸하다. 라며 저명시인으로서 당국의 압박에 시달리던 심경을 내비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만은 압박을 더 버티지 못하고 한국위문작가단과 조선문인보국회에 이름을 올리고 군국주의 영화너와 나의 대본 교정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흔적이 훗날 간첩죄를 뒤집어쓰는 방증의 하나가 된다. 이만은 정말 미국 간첩이었나. 이만은 뻔뻔한 성격은 못 되었다. 그래서 해방 후 지난날의 친일 행각을 참여한 부분이 있는 시, 또다시 내거리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면을 받고 애국자연하는 불과 태반이었던 해방전국에서 이만큼의 자기 고백을 한 인사도 드물다. 하지만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꿈꾸었던 이만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위축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해방이 되자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문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인 8월 16일 김남천 이원조와 함께 조선문학건설본부를 만드는가 하면 8월 18일에는 그 상부 조직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서기장에 취임함으로써 카프 시대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12월 3일에는 순수문인과 중간 노선의 문인들을 대거 참여시킨 조선문학가동맹의 결성을 주도했다. 또 1946년 2월 8일에는 전조선문학자대회에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뒤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이론적 구심점으로 활동하면서 문학의 정치투쟁 등 박환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의 외곽 세력으로 움직였다. 정치활동 또한 구체적으로는 보성고보 동기인 이강국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기획차장으로 일하면서 공산당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조선공산당 남로당의 활동이 불법화되고 당 지도부가 대거 월북하자 그도 1947년 10월경 월북하게 된다. 그는 평양으로 가지 않고 해주에 머물면서 제1인쇄소를 거점으로 대남공작에 종사하다가 6.25가 터지자 서울에 내려와서 조선문화총동맹을 조직하고 부위원장을 역임한다.
그러나 휴전협정 사흘 뒤인 1953년 7월 30일 그는 남로당 간부 11명과 함께 미제 간첩으로 기소되어 8월 6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여기서 의문은 이마가 북한의 주장처럼 정말 미 제국주의 간첩이었나 하는 점이다. 당시 북한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의 신문기록에 이마는 45년 10월 미군 CIC와 결탁하여 간첩 행위에 길에 들어섰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지금까지는 김일성파의 6.25 패전에 대한 책임 전가용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2001년 9월 4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던 베어드 조사보고서에 이강국, 이마, 성명미상의 선전부장 등이 미군 CIC와 연계되었다는 1949년도의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반전된다. 즉 북한의 재판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미군 정보기관이 북한에 위장 침투시킨 성공사례의 하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는 사실이었을까? 얼핏 두 자료의 CIC가 일치한다. 하지만 사료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마가 미군 CIC와 결탁했다는 날짜는 1945년 10월이다. 그런데 조선공산당의 분위기는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 좌익신문사 정간,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의 체포령에 맞선 9월 총파업에 1946년 9월까지 조금도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 1년 전 이마가 CIC와 결탁했다는 1945년 10월은 좌익 전체가 아직 의기양양할 때였다. 그런 시기에 자신의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던 이마와 10년 후에 대통령이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좌익의 기대를 모았던 이강국과 당 선전부장이 나란히 CIC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난센스다. 첩보학에서는 타협이 첩자가 되는 4대 동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일본 작가 마스모토 세이초오의 북의 시인에서는 이마가 해방전 전향했던 약점을 은닉하기 위해 미군과 타협했던 것으로 그렸지만 혹독한 일제강점기에 전향하지 않았던 인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약하다. 그보다는 이마 이강국 선전부장이 역으로 미군정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CIC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에 대해 해방 직후 민주일보, 민중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최태응은 당시의 미군 기관 안에 침투되었던 좌익 세력은 군정청 내부의 동향이나 정치적, 사회적 추이에 관해서 미리 알아내는데도 민족 진영보다 공산당 측이 빨랐다. 라고 회고했는데 그것이 해방 직후를 체험한 세대의 상식이다. 이마의 간첩설을 한층 더 깊게 한 것으로는 김수임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보도한 AP통신 기사가 있다. 즉 2008년 8월 16일자로 보도된 1956년 미 육군정보부에 의해 작성된 한 기밀 파일에 의하면 이강국은 CIA 비밀 조직인 코리아 합동활동위원회에 고용된 적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는 AP통신 기사다. 미국의 대외 첩보기관인 OSS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체되었고 그 후 여러 수사기관을 느슨하게 통과하는 중앙정보그룹이 그 기능을 대신하다가 1947년 9월 CIA가 창설되었다. 그런데 이강국이 월북한 것은 CIA가 창설되기 1년 전인 1946년 9월 초다. 따라서 찰스 헨리 기자가 쓴 CIA의 비밀 조직이란 결국 미군 CIC가 운영하던 대민 접촉기관이고 그 기록을 CIA가 1956년에 와서 다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헨리 기자는 사료를 제대로 다룰 만한 지식도 없이 역사적 사실들을 이것저것 섞어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이강국이 마치 CIA 첩자이고 그의 고보 동기인 이마 또한 CIA 끈앞풀이였던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을 뿐이다. 임화와 설정식. 그런데 북한 판결문에 보면 이마는 1945년 12월부터 미군 정탐기관 또는 남조선 미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이었던 공동피소자 설정식 등과 연기를 맺고 당 및 문화단체의 중요 비밀을 제공하였다. 라고 하여 이마와 CIC의 연결고리에 설정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마의 미제 간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공동피소자 설정식이 어떤 인물이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정식은 본래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연희 전문 문과를 거쳐 미국 오리건주의 마운트 유니언 대학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원에 유학, 귀국한 뒤에는 셰익스피어를 번역하기도 한 영문학자로서
해방 후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에 취임했다. 그런 그가 북한 판결문에는 1946년 9월 공동 피소자 임화의 보증으로 자기의 정체를 은폐하고 당에 잠입하였으나 1949년 12월 변절했다. 라고 되어 있다. 당시 군정청의 한국인 여론국장은 두드러진 존재였는데 어찌 신분을 속일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설정식은 이미 1932년 조선문단에 정식 등단한 시인이었다. 시인인 그가 시인인 이마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방 직후 문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소설가 최태응은 설정식은 해방과 더불어 이마 이원조 등과 일상 가까이 지냈으며 그를 구태여 미군 스파이라거나 반대로 남로당의 프락치라고 하기에는 그 어느 쪽에도 부합되지 않는 중간파의 전형이었다. 라고 증언했다. 북한 판결문엔 설정식이 1946년 9월 임화의 보증으로 남로당에 입당하여 1949년 12월 변절했다. 라고 했는데 그는 원래 1945년 11월부터 여론국장으로 있다가 1947년 1월부터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사무차관으로 근무했고 북한이 변절했다고 기록한 1949년 12월에는 좌익의 영자신문 서울타임즈의 주필로 있었는데 무슨 변절을 했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설정식은 6.25를 서울에서 맞았다. 그는 스스로 작가동맹을 찾아갔고 거기서 인민군과 함께 내려온 이마 등 조선문학가동맹 시절의 옛 친구들을 만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마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남한에 있던 그를 작가동맹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미 군정청 고위관리 출신으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그를 자수 형식으로 의용군에 자원 입대시킨 뒤 인민군과 중공군 간의 수석연락장교 통역관으로 차출했었다. 그러다가 휴전회담이 개시된 1951년 6월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정치총국 제7부에 배속시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북한 측 영어 통역관으로 근무케 했다. 계급은 인민군 소저였다. 그런 그가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3일 만에 느닷없이 미제 간첩으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경과만 살펴보아도 설정식은 미제 간첩으로 북한에 위장 침투했던 것이 아니라 인민군이 필요해서 차출해 쓰다가 버린 케이스였다. 따라서 그를 연결고리로 하여 이마를 미제 간첩으로 문 북한 판결문도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마가 미제 간첩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의 행적을 살펴봐도 드러난다. 그가 월북 전부터 천재 작곡가 김순남과 콤비를 이루어 만든 해방의 노래, 해방조선의 노래 등 많은 노래 가운데는 인민항쟁가가 있었다. 이마가 작사하고 김순남이 곡을 붙인 이 노래는 당시 북한에서 국가대용으로 불렸고 남한에서도 널리 유행하여 남한 경찰관이 이 노래를 무심결에 흥얼대다가 옷을 벗는 일이 생길 정도였다. 이에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1947년 8월 이마와 김순남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마는 이를 피해 그해 10월경 월북했던 것이다. 그 무렵 북으로 넘어간 문인은 모두 1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마는 그들 월북 문인의 총수였다. 그는 박헌영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올라가지 않고 친구 이원조가 있는 황해도 해주에 머물면서 대남 공작의 목적을 둔 당 기관지, 노력자, 인민조선 등의 선전책자를 편집 배포하는 일을 담당했다. 공식적으로는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과 그 기관지 조소문화의 주필을 맡았지만 이마는 먼저 월북하여 김일성의 총애를 받고 있던 소설가 한설야, 이기영, 송영 등에 의해 극도의 견제를 당했다. 그러다 6.25가 터지자 인민군을 따라 서울에 내려와서 조선문화총동맹을 결성하고 첫 부인 이규래와의 사이에 낳은 딸 혜란이를 생각하며 쓴 너 어느 곳에 있느냐와 바람이여 전하라 등의 종군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들은 당시 완숙한 금자탑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한설야의 사주를 받은 엄호석 등으로부터 노동신문 문학예술을 통해 비판받는 것을 신호탄으로 이마는 1953년 남로당 핵심 간부들과 함께 미제 간첩 혐의로 체포된다. 신문을 받는 도중 안경화를 깨서 그 파편으로 동맥을 끊고 자살을 시도했던 이마는 결국 그해 8월 6일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다. 그의 나이 45세 때였다. 전쟁 중 만주에 소개되어 있던 그의 두 번째 아내 지아련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평양에 달려왔다. 그러나 시신은커녕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여류 소설가는 치마끈도 제대로 매지 못한 실성한 모습으로 평양 시내를 헤매다가 내무서원에게 붙들려 평북 회천 부근의 산속에 있는 교화소로 수용되었고 거기서 1960년 초 병사했다. 이마와 지아련 사이에 태어난 어린 남매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문학과 사상과 정치의 전위에 섰던 이마의 비극적 종말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80여 편의 뛰어난 시작품과 300편이 넘는 방대한 양의 평론과 문학사로 한때를 풍미했던 그의 문학은 절멸되었다.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남한에서도 1987년까지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법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한다. 당대를 지배하던 유행도 가치관도 사상도 그 무엇도 지금 이마의 시는 다시 부활하여 대한민국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대가 총살한 두미녀 간첩도 꼭 들어주세요.